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가 새로운 한 주를 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뜨거웠습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랜 기간 묶여있던 죽세에서 해방된 걸까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 경주마 기수들의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들어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인사 소리가 작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 수건이었던 금투세 문제가 예. 농담입니다. 야. 자, 어쨌든 큰 이슈가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박 부장님, 네, 금투세 촉세에서 풀려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봤을 때는 이거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금요일마다 빠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월요일마다 나오는데 월요일에마다 한 2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르고 화요일부터 빠졌었던 시장이 계속됐으며 제가 월요일 올 때마다 좋지 않다. 네. 거래 대금이 너무 안 좋다.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라는 큰 이벤트가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든 부분이나 이런 거는 추후 확인을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환호성을 지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오늘은 조금 아쉽습니다. 또 아쉬운 게 네. 코스닥 기준으로 5%는 올라야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시장 급락할 때요. 급락하고 올라올 때 코스닥 먼저 사이드칸 한 번씩 울렸거든요. 물론 코스닥 150은 5%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소형 소형주들은 온기를 뻗칠 시간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 위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런 네. 쪽으로만 투자자들이 하시는 분들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금투세 해결을 바랬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안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속보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인 중일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리가 확인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오를수록 더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시장의 컨센서스가 확인이 된다면은 저는 지금보다 매우 나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 종목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그러더라도 7조 못 넘겼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는 10조 대까지는 회복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첫 발을 뗐단 말이죠. 박 그럼요. 부장님, 그럼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장중에. 오늘요 아침 9시 10분 15분까지 시장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욕도 많이 했어요. 속보 나오기 전에요. 왜냐하면은 네, 처음에는 뉴스 자체가 폐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속보로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데 그때 바이오 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은 들고 있는 물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그 갭 상승을 해가지고 만 10% 웬만한 종목들이 9% 10% 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0%대 내가 잡을 용기가 있을까? 그런데 갖고 있는 종목들은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에 뭔가 조정을 바란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조금은 안정화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네. 기다려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장중에 1, 2%, 2, 3% 정도 적당하게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 정도 내일부터 해도 됐고 혹은 내일 모레도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장 열었을 때부터 미국 개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분명히 출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일단 조용히 감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네, 반 수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오늘만 같아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장은 즐기셨군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은 저번 주 때 아마 저도 이제 경주만 나와서 금투세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또 하게 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법안 발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일단 지금 폐지 방향으로 지금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라 이제 분위기가 그래도 좀 수급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은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일부는 좀 해소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지금 마감돼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반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코스피, 네. 코스닥. 근데 그 부분들이 약간은 좀 코스닥 쪽이 아쉬운 부분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좀 한 3거래, 4거래씩 계속 연출이 된다 한다면은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미국 대선이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는 약간은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그 금투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그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 개별적인 이슈까지 같이 붙어서 복합적으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된다면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 시점을 포착을 하고 미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은 뭔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지만 어쨌든 이 금투세 폐지라는 이 화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대선 네. 하루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오늘 사실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금투세 이 부분으로 오늘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저도 뭐 매일매일 그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도 지지율도 확인하고 어떤 상황인가 보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현 부통령의 그 지지율 차이가 갑작스럽게 또 좁혀지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경합주 7개의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승 2무 1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는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고 두 군데에서 동률, 한 군데에서 지금 지금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 대비해서 지금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정말 미국 대선을 한번 까봐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번 주가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네. 미 대선도 있죠. 11월 8일 날에는 FOMC 또 금리나 그렇죠. 예, 그게 네. 또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실적 발표도 3분의 2 정도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가 마무리 실적 발표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전인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도대체 부양책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한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모든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는 국내 미국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가장 마음 초조해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빅 이벤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가 축제 기간이 될 수도 있겠군요.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다 나와준다면 말이죠. 박 부장님,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슈별로 짚어볼 거예요. 오늘 미대선 이야기도 해볼 거고 마지막에는 중국 전인대 이야기도 해볼 건데 자, 먼저 금투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투세 주식을 팔았을 때 매겨지는 세금이 이제 매기려고 하다가 이제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코스닥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이죠. 그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금투세 폐지가 완전히 다 정해졌어요. 네. 자, 어떤 영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시장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갔던 수급이잖아요. 우리가 올해 내내 짓눌렀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를 했다. 그런데 항상 주식이 빠질 때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개인 투자 매수를 했는데 왜 금투세 때 빠져나갔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경험했었던 소위 슈퍼 리치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 플로우 상으로 봤을 때 중간중간에 금투세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때도 그날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코스닥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아마 이거 아실 텐데 코스닥 거래대금의 80%가 개인 투자자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만큼 코스닥은요 개인 투자자 심리가 매우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고 시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죠. 주식이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 가장 빨리 오른 업종이 어딘가라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가장 빨리 오른 업종은 바이오, 2차 전지, 화장품 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했었던 섹터 위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오늘 수급을 통해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트레이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지금 투자자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나가셨던 서학개미 분들이라든지 네. 혹은 금융투자 국내 주식이 싫어서 코인으로 가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으로 뛰어드느냐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가셨던 분들의 특징은 서학개미 특징은 뭐냐면은 뭘까요? 주식을 트레이딩 하시는 걸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아, 오래 그냥 쭉 담고 그렇죠. 계시거나. 그렇죠. 네. 국내 주식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난 그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삼성전자를 샀어요. 네. 올해 7만 원에 샀다 합치겠습니다. 7만 9천 원, 8만 원 갔다가 떨어지고 이게 지겹고 이제 징그럽다 표현을 할 뻔했는데 네. 지겹고 해서 어떻게 엔비디아를 사놨더니 올랐고요. 테슬라 사놨더니 올랐고요. 팔란티어를 사놨더니 우리 팀장님 좋아하는 팔란티어 사놨더니 올랐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수급들은요. 조금 증시에 하방을 받쳐주는 수급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코인으로 빠져나왔던 일부 수급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심값 용도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이런 거 많이 그러면 그런 쪽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소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멀었다 한 이유도 뭐냐면 오늘 소형주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0. 몇 프로 1% 움직였지. 우리 뭐 알테오젠이 오늘 10% 급등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큰 시총 상위주 움직임에 비해서 소형주들이 더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앞으로의 핵심은 어떤 빠져나온 수급들이 빨리빨리 캐치돼서 들어오느냐라는 거고요. 아마도 순서는 제가 보기엔 코스닥 입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오늘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은 아마 중소형주도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바이오 중심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2차 전지 바이오는 금투세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대선과도 연관이 있는 업종 섹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대선 결과도 열부지어서 보면은 앞으로 상방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만 좀 끝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네. 이게 업황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긴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전기차 수요든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지 이게 좀 필수적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전 분기보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았던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업황을 바닥짚고 올라온 게 아니야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삼성 SDI와 포스코 쪽이 좋지 못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업황 바닥에 따른 부분들을 전환을 시키려고 하면은 4분기 때 시점으로 나머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전 분기보다는 그래도 향상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는다 하면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대선을 봤을 때 누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되게 된다 하더라도 2차 전지에 한 번 정도의 출렁임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기준으로 보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은 좀 유효하긴 하겠지만은 너무 이제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해서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산업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다 보니까는 좀 길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 부장님이 코스닥 기준으로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아 이제 물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빠지기 전 그 거래 대금 10조 정도 됩니다. 10조를 네.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9조에서 10조 사이가 회복이 된다면은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 특징이 있어요. 2차 전지에서 LNF가 빠졌어요. 최근에 올라서 강했을 수 있는데 물론 LG 엔솔은 강하긴 했지만은 하루 종일 왜 얘만 빠지지? 2차전지 다 강한데 물론 오늘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었지만 이거죠. LNF라든지 테슬라 향은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로 워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고 오늘 시장은요 우리가 금투세만 쳐다봤긴 했지만은 중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신재생이었습니다. 그럼 신재생 관련주도 움직이는 건 당연히 주말 사이에 해리스 후보의 일부 지지율 약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신재생으로 돈이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괴가 맞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예를 들어 해리스가 된다면 이게 종목별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향 혹은 GM 향
혹은 유럽향 이것으로 조금은 물론 저기 전체 업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최근에 그 트럼프 향으로 움직인 게 있어가지고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수급이 열려야 사고 팔고 하는 와중에 지수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갖잖아요. 또 다른 희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게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밸류업 관련 ETF가 오늘 출시됐어요. 네. 드디어. 왜요? 드디어. 왜? 아니 ETF가 밸류업 관련 출시되면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담을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아닙니까? 의아하십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네, 반응들이 뜨뜨미지근하십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 한다면은 국내 증시가 전 세계 난이도 아주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높아요.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ETF를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올해 또 밸류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뭐 저PBR이든 또한 저퍼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서 주주 환원이 없으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결국은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ETF를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금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ETF와 타이거, 라이즈, 에이스 그거를 다 봤는데 SK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순인데 결국은 이러한 투자 매력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투자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묻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현대차가 가장 비중이 높고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 비중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뭐 SK 하이닉스가 뭐 5% 이상 상승하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밸류업 지수에 대한 ETF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중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적으로 유입이 들어올 수 있고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순위에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개별주로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참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잖아요. 그 멀어진 이유를 여러 개 따져보면 장 분위기도 안 좋고 뭐 밸류업이라고 해봤자 금투세가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근데 그 족쇄가 풀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밸류업 ETF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뭔가 다시 한번 안경을 치며 올리고 이걸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약간 미소를 지은 이유가 이거예요. 네. 밸류업 하면 배당주라는 인식이 좀 있고 배당주가 갈 때 코스닥은 안 좋았고 즉 시장에서 참여자들 봤을 때 뭔가 이제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갈 때는 성장주들이 박살을 내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식이 어렵다라고 말씀 계속 하시는 이유가 네. 여기를 팔고 여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서 이런 인식이 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저는 바뀔 거라 생각하는 게 아까 하이닉스 비중이 높고 현대차 비중이 높고요. 그러면 시총상이 대형주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밸류업을 사더라도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컨센서스만 형성이 된다면 그쪽 거래대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있죠. 시장에서 보시죠. 만약에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4.3%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자료를 좀 봤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전에는 10년 국채가 올라가다가 대선 이후에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 서베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년 국채도 빠지게 된다면은 배당으로 가는 그런 자금들보다는 일부 성장주로 올 자금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 확률을 봤을 때는 뭔가 코스닥 위주로, 2차 전지 위주로, 바이오 위주로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전에 수급이 안 좋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팔고 사야겠 때는 우린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금투세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이 제가방에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월은 지나간다 치겠습니다. 11월 초긴 한데 지난 12월 가면은 뭐 있습니까? 배당 차익 거래도 시작이 돼요. 네. 그럼 외국인 수급은 빠방하게 들어와요. 경험적으로 11월에서 1월 사이에 장이 좋은 이유가 12월은 항상 배당 차익 거래로 외국인 수급이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사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2월과 12월 사이를 잘 넘어가게 되는 흐름.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로 베팅을 할까? 봤을 때는 국채금리 살짝 슬로우해지고 그러면은 요즘 보시면 게임주들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지지난주에 중국에서 판호 개방했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괴가 조금씩은 성장주를 맞춰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주식하시는 저 같은 포함해서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배당주보다는 성장주를 좋아하긴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러실 거긴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요, 특히 더 밸류업으로 자금이 빨려간 한 해였어요. 이걸 팔면서. 그러니까는 그런 자금의 불균형은 제가 보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미국 대선입니다.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정도면 이제 대선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 금리, 통상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일 거란 말이죠. 최근에 JP모건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트럼프 승리를 가정했을 경우에 이제 JP 모건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과거 2016년 때를 보게 되면 여러 이제 재정 적자, 그러니까 많은 과도한 이제 부채를 또 국채를 찍어내면서 그러한 부분에 따른 향후 어떠한 금리 인하에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관세죠. 예, 관세가 결국에는 지금 금리라는 것은 거의 물가와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의 어떤 방향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거의 80%가 물가거든요. 결국에는 그 물가가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관세 뭐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어떤 금리 인하 정책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일부 동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25bp 그 다음도 25bp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일부 동결이 될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사실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일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상 이 관세를 매겨서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어떤 보고서가 사실상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소비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체감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그 가격 자체를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킨 그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저는 약간은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뭐 디플레이션도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역학적인 부분이 이번에 작용할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대선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많은 수를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가 물론 관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승리 이후에도 혹시나 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지 또는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나 친환경 관련된 이러한 섹터들을 그대로 뭐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좀 시간을 주고 시차를 두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박 부장님, 네. 만약에 연준이 지금 7일이잖아요. FOMC가 7일이고 우리 시각으로 8일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대선은 5일이잖아요. 그럼 6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치죠. 그렇죠. 그러면 연준 회의 때는 어느 정도 대선 결과를 알고 회의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후보가 다음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지를 알고 결정한다는. 예. 근데 만약에 JP모건 보고서는 트럼프가 되면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 중단할 거다. 그러면 이게 올해 점도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증시에 상당히 큰 충격 변수 아니에요? 올해 거는 바뀔 수 있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를 3.5%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내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말 사이에 그런 이벤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에 있을 그 FOMC의 25bp 확률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의 반응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가 이제 그러니까 11월 8일 날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네. 확인하도 사실은 그 이후에 아마 파월 의장 발언이 4시 반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파월의 발언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뭔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이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우리 사자성어 중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하의 인텔이 다우 지수에서 퇴출됐네요. 그리고 그 자리를 엔비디아가
들어왔네요. 다우지수가 이제 블루칩 미국 주식 중에서도 아주 고평가 평가 잘 받는 블루칩들만 모인 지수 아닙니까? 아 여기에 이 천하의 인텔이 빠졌어요. 예, 뭐 저도 인텔이 빠졌다고 이렇게 저도 정말 그러네요. 깜짝 놀랐었는데 놀랐네 진짜. 인텔이요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우존스에. 그러니까 1999년에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있었는데 물론 이 올해 들어서 정말 두들겨 맞았던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빠지고 시총이 좀 낮아지면서 퀄컴이 인수하겠네만의 루머도 나오고요. 애플이 인수하겠네만의 루머도 나오고요. 여기저기 뭐 동네 북이 되는 그러한 그러네요. 상황이 천하의 인텔 인사이드가 그렇죠. 모든 컴퓨터에 인텔 인사이드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이런 참 인텔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참 의미 있죠. 사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이 나가고 반도체 기업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들어가면 다우존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 산업군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특히나 이제 가격 지수 평균으로 해서 이거 산정을 하는데 30개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해서 이제 다우존스를 의미 있게 보긴 했고요. 많은 패시브 자금도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있지만 지금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30개 기업만 있을까? 또는 각 섹터별로 이제 모으다 보니까 그 외에 최근에 들어가 있는 뭐 기술주들, 너무나도 굴지의 기술주들이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도 어떠한 기업의 평판 또는 명성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얼만큼 큰 활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씁쓸하죠. 씁쓸한 상황인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잘못한 걸 뭐.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 실적 발표 때는 EPS가 크게 꺾였어요.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근데 가이던스를 또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8% 넘는 이제 상승을 바닥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뭐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을 뭐 어떻게 이어갈지도 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텔 하게 되면 1999년에 들어갔는데 25년 동안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우존스의 어떤 지수 편입 효과를 뭐 그대로 뭐 물론 초창기 때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0년 전쯤에 인텔 코리아 분들 만나면 그 인텔 회사 안에서 이 코리아 한국 법인이잖아요. 본사도 아닌데 그 자부심이 엄청났거든요, 진짜. 자, 그랬던 인텔인데 네. 뭐 영원한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AI라는 이 시류를 잘 잡은 게 기업의 운명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이 됐고 한국에서는 엔비디아의 파트너 SK하이닉스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HBM은 3E가 대세죠. 가장 주력 제품인데 그 다음 버전 HBM4도 양산을 앞당긴다. 엔비디아가 요청해서 하이닉스가 앞당겨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잘 되나 봐요. 네, 문제 없나 봐요. 굉장히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게 6개월 가량의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보다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우위에 있는 쪽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높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그런데 이게 뭐 죄송합니다. 목이 메네요. 네. 그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지금은 주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이 TSMC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위에 있으면서 과연 이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맹 삼각 체제가? 뭐 그 동맹 자체는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와 SK하이닉스 간의 이러한 그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TSMC 간의 뭐 갈등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좀 노이즈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하면은 이게 계속 좀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측에서 그 TSMC 간에 좀 어느 정도의 속도전이나 아니면은 그 엔비디아가 TSMC에서 요청을 했던 게 우리만의 파운드리를 만들어줘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TSMC는
글쎄 뭐 이렇게 좀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TSMC가 SK 하이닉스에다가 지금 빨리라고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를 했다 한다면 이게 나중에는 서로 급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판도나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변화될 과정은 없겠지만은 추후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만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게 된다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에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바로 보여줬습니다. 6%대 급등, 19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부 롱숏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장의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적당히 맞아주는 시기가 오면은 꼭 롱숏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HBM 관련해서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까지 주가는요. 어떻게 보면 변동성 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단 하이닉스가 높을 확률이 높다. 이게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투자를 논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저평가라든지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빠져있는 삼성전자. 네. 그렇지만 나는 플러스 베타를, 알파를 원한다. 이런 투자자분들은 하이닉스를 가지고 일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지나면은 또 11월, 12월에 가게 되면 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기간이 또 올 거고 그때는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시황들로 그런 변동성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HBM3E 관련한 올해 실적은 아직까지 그 하이닉스가 높기 때문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삼성의 추정치 변화가요. HBM4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즉 시장에서 제가 주식을 매매할 때 한 12월부터는요. 4분기 실적 잘 안 보거든요. 내년 추정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지금 11월까지는 일단 지금 뉴스 플로우를 이해하시는데 12월 넘어가면 특히 12월 중순 이후부터 네. 이때부터는 25년도 실적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25년도 삼성전자의 추정치는요. HBM4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테크 쪽에서는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HBM4 자체가 상대적으로 규격이 다변화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쪽으로 기술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무조건 하이닉스를 선호한다. 이럴 확률은 상대적으로 3E보다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옵션이 많아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다 규격이 다양화된다는 거죠. 단수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장 지금 무조건 하이닉스 천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주식 투자자는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확률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해외에서도 이 TSMC와 엔비디아의 그 든든한 동맹 관계가 균열이 간다는 거에 되게 주목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누가 갑이냐? 엔비디아가 갑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봤더니 TSMC가 갑이더라. 예. 거기 하이닉스 삼각 동맹 체제였는데 예. 이 구도가 탄탄했던 구도가 뭔가 균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예, 지금 사실 젠슨황 CEO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언론 플레이를 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삼성 언제나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을 하고 있죠. 예,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균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좀 나아가서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TSMC와 엔비디아를 봤을 때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에서 많은 악재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장 가동률을 또 줄인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치고 나가야 될 여러 그 방향성에서 앞서서 지금 저희 박 부장님께서 또 2025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2025년에 삼성전자가 좀 정말 메꿔야 될 그런 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금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쏟아지는 수주를 그대로 메꿀 수 다 메꾸긴 힘들겠지만 일부 메꿔서 그 안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은 저는 지금 이번에도 실적 발표했을 때 마이너스 2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손실률을 봤을 때 앞으로 많이 좀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보여주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말 할 거 없이 그냥 공시 하나 한 줄로 끝날 사실 소식인데 이 얘기는 아직 삼성이 해야 될 게 남아 있다라고
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국내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되게 진행 중이에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직접 보조금을 줄 것이냐에 대한 화두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 또 요즘에는 주 52시간을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예외를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직접 지원은 좀 약간 주무부처에서 약간 좀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뭐 제도가 빠졌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TSMC나 뭐 엔비디아, 뭐 TSMC 쪽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일을 많이 하면은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옛날에는 좀 가능했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화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현장직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계 쪽에 대해서 현장직에서 했을 때 20대 초반에 그 잔업을 한 180시간 해봤거든요. 180시간 하면서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힘들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아마 2000년 초반 때는 그 뭐였죠? 격주제로 해서 토요일 이렇게 근무를 했었잖아요. 근데도 그때는 거의 주 6일, 주 7일 이렇게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세대 때였으면은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세대들은 월급 많이 줘?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럼 워라밸이 뭔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 측이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기술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주겠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 제도에 대해서 입힌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업에서 엔비디아만큼 돈을 준다 하면은 오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어떻게 좀 놓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단 좀 제외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직접 지원이 하는지 이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관 소장님은? 글쎄요. 이게 반도체 특별법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 기업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이 받는 지원이나 환경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라는 이제 그 여론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통과가 되면 네.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됩니다. 네.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충분히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노동 유연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노동 유연성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개발팀을 2년 단위 경년 주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동안에는 그러니까 1년 6개월은 강도가 높게 나머지 6개월은 좀 시제품 검증한 다음에 좀 여유를 두고 이런 식의 좀 애플은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창의성 관련해서는 뭔가 시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되는 시대로 저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단순하게 개발단이라든지 혹은 생산단이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뭐할말 있어서 예.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예. 네. 저도 좀 한마디 네.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그 반도체 특별법 이것도 봤을 때 전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시간을 늘리고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지금의 사실 고급 인력들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고급 인력들을 다시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그 방안 동안에 시간이라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보다 어떤 보상이라는 것을 먼저 적용을 해줘야 저는 이제 그 단추의 순서가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상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예. 반도체 특별법 아직 뭐 제정된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 중이니까요. 차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요, 여행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왜냐?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습니다. 중국 여행 가기 쉬워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호재인 건 호재인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이 내수 경기 살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무비자 정책이 확대가 됐어요.
오늘 박 부장님? 여행주 얘기를 드리자면 네. 작은 여행주는 상한가가 유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여행주들은 갔다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직까지 중국의 뭔가의 소비 관련한 거에서는 시장에서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발표를 하는 기업 안 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도 3분기 중국 관련 익스포저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좋아질 확률은 좀 적습니다. 특히 여행주라든지 오늘 움직인 종목들 입장에서는 시기가 만약에 11월 15일 이후에 좀 12월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으면은 저는 종가까지 좀 더 갈 확률이 높아요. 뭐 보는데 지금 시기가 좀 더 실적에 베이스된 시기 그리고 아까 금투세 관련 이슈가 좀 더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좀 흘러나왔냐면 좀 주식을 좀 깊게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길게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스터디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게 워낙 많은 기간 동안에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관련 섹터 관련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관련 개별 종목을 봤을 때 뭔가 밸류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 모멘텀 안에서 많이 빠져있는 쪽에서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자라는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형성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발현이 되냐면은 관련한 뉴스 플로우가 빵빵 나오면서 실적이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오늘 움직인 일부 섹터들 뭐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면세점 이런 쪽 섹터가 될 텐데 그 안에서 실적이 되는 sek터 위주로만 추려가지고 빠질 때 중국 관련 뉴스 플로우를 확인하자라는 부분 했을 때는 조금 성공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네. 시장에서 어디를 선택할까? 오늘 저도 고민한 건데 제가 멍하고 있다가 전 있는 것만 들고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미국향 관련해서 쏠까? 혹은 중국한 소비 관련 섹터를 쏠까? 혹은 최근 눌려있는 걸 쏠까? 지금요 시장 참여자들은 금투세 해결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워킹할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요 내가 찍어서 맞췄다 이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계속 나오면서 발현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굉장히 뭔가 스터디를 하고 네. 내가 주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공부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 플로우를 잘 쫓아가야 되는 또 시점이기도 한데 자, 어떤 뉴스 플로우가 이제 등장할까 예상을 해본다면 중국은 전인대가 시작됐죠. 전인대가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내놨던 여러 경기 부양책들의 구체적인 계획, 숫자들을 이제 여기서 확정을 하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중국 관련해서 무비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플로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내 시장 자체가 사실상 워낙 고난이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런 시장에서는 어떠한 뉴스가 나와도 작동을 하지는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시장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너무나 단발성으로 장중에 그냥 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많이 보였었는데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행주들이 여행사들의 그런 섹터들을 보게 되면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인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부양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유례 없는 그런 부양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일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여러 이제 수혜주들 특히나 소비주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뉴스들에서 아마 기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행사나 뭐 화장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 해도 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너무나도 낙폭 과대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주들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수익률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결정할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륙의 경기 부양 아니겠습니까? 뭔가 스케일이 좀 큰 부양책이 좀 확정돼서 나오길 바라는 시장에서도 그런 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반 소장님. 예, 뭐 중국에서 그렇게 나와야지만 우리나라도 좀 일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좀 이번에 좀 스케줄을 따져 보면은 이게 전인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미 대선 결과를 반영하고자 통상 원래 10월 말에 진행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딱 좀 뒤로 미룬 겁니다. 일정을 늦춰서 미룬 거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대선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고 심지어는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 것인가 이것까지 좀 같이 작용되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도 그 금리 인하 얘기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바로 부양책 제시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부양책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예측을 하는 게 일단 10조 위안 중에 6조 위안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4조 위안에 대해서는 뭐 토지와 부동산 매입에 쓸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 이 외에 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거는 거 예.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부양책이 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내용들만 가지고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이 외에 지금 눈치 보고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카드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중국 내수 진작에 대한 믿음, 신뢰가 시장에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확인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네. 여태까지 지표들이 그렇게 썩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민들이 지갑을 열진 않는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뉴스플로우 보시면은 중국에서 일부 시들에서 소비 쿠폰 발행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 소비 진작을 예. 위한 거죠. 하는데 지금 지방 정부에서 부채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은 빗장을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중국인들이 아마도 굉장히 높은 저축률을 자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저축률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증시라든지 시장을 진작시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런데 시장 반응 자체가 원래대로라면은 좀 강력하게 반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올해 내내 너무 많이 속았어요. 어떻게 보면. 갈만하면 빠지고 갈만하면 빠지고. 그래서 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좀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나리오는 짜보죠. 네. 확인됐다. 네. 소비 진작 의지가 확인됐다. 네. 수치료도 뭔가 나왔다. 네. 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사실 이제 주목해볼 섹터는 우리가 딱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중국 관련 소비주, 네. 화장품, 뭐 철강, 엔터, 제가 지금 생각나는 식음료 그럼요. 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그들이 소비를 할 때 예전의 소비보다는 지금 소비가 조금 더 고급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화 쪽을 건드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기 엔터 줍니까? 엔터라든지 게임이요. 저희는 항상 그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힌트를 보고 추측을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2주 전에 판호 개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국내 판호 개방 2개 시킨 거거든요. 네. 그게 그들 정부가 과연 그냥 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 개방. 그러면 엔터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엔터주를 봤을 때 동남아라든지 미국 그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엔터의 원류는요. 기억해 보시면 몇 년 전에요. 한류였습니다. 한류. K 이런 게 아니었고 한류였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이 있었는데 지금 주식으로 좀 추측을 해보면 디어유라는 주식이 있어요. 디어유라는 주식이 지난주에 텐센트와 협업을 하겠다. 참고로 디어유는 버블이라는 팬 소통 플랫폼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 플랫폼에 텐센트가 협업을 하겠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게 그대로 끝날 것 같다 하면은 주식이 빠져야 되거든요. 물론 오늘은 최근에 급등한 것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은 그 뉴스 이후에도 거의 한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일부 가능성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국의 관계 가능성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씩 문화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은 저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봅니다. 역시 그렇지만 이것도 확인을 하면서 뉴스로 주가가 반영하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정책, 부양책이 나온다면 사실 그때 처음 언급됐었을 때 국내에서는 철강 그렇죠. 쪽이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 정부 예산 기반으로 한 인프라 부분은 저는 좀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그게 우선 아닌가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 정부의 정책을 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소 2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지표로 확인해야 되는 거.
그래서 조금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이쪽으로 소비 부양책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일단 컬처 문화 쪽으로 보시는 게 주가 측면 좀 더 뜨겁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대선 정말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이제 오늘 이슈 나왔고요. 자, 4년간의 긴 방황 끝에 금투세 폐지 수순을 밟게 됐죠.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우리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실물 경제도 그렇고요. 금리 또 우리 주식 시장에도 일대 변화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시장에 대전환점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거대한 변화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경주마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경주마 미국 대선 특집으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